분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궁금한 분입니다. 제가 궁금하면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기대해 주십시오. 이정열 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정열입니다. 치고 있습니다. 네. 셀프 박수는 못 치고. 네네. 네. 제가 님이라고 한 게요. 그러니까 판사님이었는데 네. 그만두신 거죠. 네. 법원을. 그게 언제죠? 2013년 꽤 됐군요. 6월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매일 네. 출근하시고. 출근을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먹고 살 만큼. 그러니까 사무장의 역할이 네. 소위 말하면 이제 찍새거든요. 찍새가 뭡니까? 사건 유치요. 그러니까 앉아서 사건 처리보다는 사건을 유치를 해가지고 저희 법인의 수입을 올려야 되는 게 1차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건 유치를 위해서 이제 다녀야 되는. 네. 힘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보통 하여튼 변호사시죠. 등록만 안 한 거니까. 법조인에게 그런 사연을 얘기하는 분들이 대체로 상처가 있잖아요. 민사든 형사든. 네. 그리고 이게 또 골문 것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상처가 나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전부 다 오거나 그렇진 않더라도. 네. 그게 재미있으세요? 힘들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힘들죠. 네. 자체는 힘든데. 보람이 있다? 예. 이제 가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좀 사주명리 관상 이런 것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러세요? 정말 약간 공부를 했어요. 네. 근데 정말 이제 뭐가 안 될 때는 상담할 때 의뢰인하고 사주를 여쭤. 네네. 그러고 이거는 선생님 사주가 팔자가 이런데 네. 이 소송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의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사무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사건을 유치해와야지. 그렇게 하다가 유치가 되죠. 네. 그러니까 길에서 전단지 나눠줄 때 네. 받는 분 다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만장 뿌리면 한 분 오시면 성공이고. 네. 예, 그렇게 해서 또 그런 게 재미있으시군요. 네. 그래도 몸이 근질근질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제 거기가 직장 일터였으니까. 네. 그래서 형사든 민사든 법정에서 좀 다투기도 하고 이런 거 더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면에서 이정열 변호사님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능력이라 그럴까? 스킬? 네.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훨씬 또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저희 법무법인만 해도 이광철 변호사님. 네. 예. 키 큰 분. 예. 네. 저 키 크시죠. 그리고 이게 저번 방송에서 그랬으니 키 크다 안 크다로 나누시는 거예요. 아니 이광철 변호사님 하니까 딱 이미지가 키 큰 분. 예. 그리고 저희 또 조동환 변호사님. 다이치 뭐라 그럴까? 전투력이라 그럴까? 여기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분들이라. 또 이제 본인들의 실력을 그런 기술을 얹어가지고 발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일단 좀 다지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듣고 하는 그런 거를 또 선호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교도소에 가는데요. 네. 가면은 소재라고 이제 이렇게 교도소 내 심부름 같은 걸 하는 보직이 있는 수용자가 있어요. 밥 나눠주고. 네네. 소재 편지 갖다 주고. 네. 주로 이제 사고 안 치고 문제 안 일으켜서 병역 거부자들이 많이 하죠. 그렇죠.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근데 보면 20살 남짓 친구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이게 이미 노무현 정권 때 해결됐어야 될 문제인데, 무슨 이명박 정권 시절 다음 정권 때 한번 해결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됐잖아요. 하여튼 그렇죠. 네. 그래서 2004년에 최초로 무죄 판결한 입장에서 보시면, 그때 아니면 2005년쯤에 해결될 문제가 10년 넘게 끌어가지고 여태까지도 사실 무의미한 고통, 불필요한 고통을 계속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전에는 그래도 오태양 씨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여와의 증인 말고도 사회적으로 그렇죠. 조명이 좀 됐는데, 지금은 오로지 또 다시 옛날처럼 여와의 증인만의 문제로 좁아들었고, 사회적으로 논의도 잘 안 되고, 한번 들여다봤던 문제니까 관심도 시들해지고 대응도 별로 없고, 이런 것에 대한 답답함이나 이렇게 몸이 근질근질한 이런 거 없나, 이런 거 여쭤보는 거예요. 근질근질한 답답하긴 한데요.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저도 이제 포기 단계.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2004년도에 제가 그 판결을 했을 때는 그 언론 쪽에서는 우리도 이런 거를 받아들일 때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저는 다른 건 없었고 딱 병역법 조항에 해석을 해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래서 법조문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조문이라면 이 지금 양심의 결정에 따른 그 병역 거부자는 무죄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성숙했다거나 무르익었다거나 그런 건 전혀 몰랐어요. 몰랐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소위 이제 그 메갈리아 사태를 겪으면서 느꼈던 게, 그리고 최근에 또 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해서 그 1심에서 각급 법원 몇 개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나왔죠. 네. 그 댓글들이나 이런 반응들을 보면 군대 문제, 그다음에 여성에 관한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 우리나라 아직 멀었구나. 군대 갔다 오셨죠? 네. 그 장교? 네, 좀 법무관으로. 네. 어느 부대에서 근무하셨어요? 저는 특전사에 있었고 후반기에는 네. 창녕 11군단에 있었고요. 지금은 없었습니다. 특전사. 네. 전두환. 그 특전사. 예, 그렇죠. 저는 근데 구공수. 반란군이 될 뻔했던 12.12 때. 하여튼 간에 공수부대. 그 무서운 공수부대 출신이니까 야, 이거 좌파라고 얘기하기도 참 그렇고. 네. 제일 재밌었던 게 그거였어요. 저기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했을 때 제일 처음에 나온 반응. 저 판사 군대 안 갔다 왔을 거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 양심적 병역 거부도 양심의 자유 헌법상에. 그 다음에 메갈리안 거기도 헌법상의 양성평등. 거기에 기초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응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라 누가 지키냐? 군대 갔다 온 나는 양심 없냐? 그렇죠. 그 다음에 메갈리안 나왔을 때 여혐이라고 하니까 나는 여성을 좋아하는데 내가 왜 무슨 여성 혐오냐? 이런 식의. 좋아해도 혐오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저도 여성 혐오라는 정확한 용어의 정확한 뜻을 몰라가지고 난 여혐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막상 이제 좀 공부를 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가부장제 혜택을 받고 있었던 그리고 여성 혐오로 정말 가득 찼던.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니까 내가 여혐종자였구나 싶었는데.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을 처음 했을 때 그때도 그런 반응들이 있었나요? 엄청났죠. 뭐라고 그래요? 일단 첫째는 군대 갔다 왔냐? 판사는? 그 얘기가 먼저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특전사 출신이다 이렇게 그건 넘어갔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군대 갔다 왔다? 저기 연합뉴스 기자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군대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래서 그래갖고 근데 사실 냉정하게 이제 문재인 전 대표님처럼 정말 병으로 사병으로 특전사 다녀오신 분하고 급이 다르죠. 끌려가셨잖아요. 강제 징집. 강제 징집으로. 학생운동하다가.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저희도 그 기초공수교육이나 분기별 강화를 하긴 하지만 분기별 강화라는 건 분기에 한 번씩 위에서 떨어지기. 묻고요. 낙하산 메고. 낙하산. 근데 몇 미터쯤에서 떨어지세요? 8만 피트랬나? 8천 피트랬나? 가물가물하네요, 이제. 그래서 8만하고 8천은 엄청난 차이죠. 앞이 8이었던 것 같은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시간이 오래돼서. 근데 다른 법무관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고생은 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군에 가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그래 편했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그런 주제로 무슨 토론을 하거나 우리끼리 토론하는 건 괜찮은데 무슨 KBS 심야 토론 이런 데 나가잖아요. 그러면 꼭 그런 걸 물어봐요. 상대방 패널이 물어볼 때도 있어요. 군대 갔다 왔냐고. 그럼 전 대답 안 합니다. 아니 진짜로. 왜냐하면 그 프레임이거든요. 그렇죠. 군대 갔다 오면 얘기할 수 있고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얘기할 수 없으면 군인들에 대해서 군인 엄마들은 아무도 발언권이 없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근데 지금 판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럼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은 분위기가 2004년에도 있었는데 지금 진단하시는 건 12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거의 변함이 없죠. 예. 변함이 없다. 최소한 변함이 없다. 아, 좋아지진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반응이 아까 이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용어 자체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군대 갔다 온 나는 양심이 없는 거냐부터 해가지고 되게 거부감을 표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이 문제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부분이 뭐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뭔지는 벌써 다 넘어가 버렸고. 근데 그게 일종의 감정의 영역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성적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 네. 그건 그야말로 뭐 우리가 예로 드는 게 뭐 프랑스에서 사형제 폐지 같은 거 네. 폐지하기 전에는 사형제 존치론이 높았으나 여론에서는 그렇죠. 폐지하고 난 다음에 그냥 상식이 돼버리고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누가 뭐라고 투덜대지도 않는 네. 이렇게 제도로 바꾸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문제가 아닌가. 그렇죠. 네. 근데 그 제도를 만드는 사람도 인간이고 네, 맞아요. 또 제도가 바뀌려면 그 제도를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수파가 그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감정에 휩싸여 있는 한 이거 참 요원하구나. 그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그 찌질한 일부 남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비 걸더라고요. 그렇죠. 남성부는 없는데 왜 여성부만 있냐. 그리고 뭐 누구지 뭐 남성 인권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공부가 얕고 또 이제서 깨어 나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 같은 사람은 언급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건 좀 거의 좀 포기 상태. 근데 공부를 많이 안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회적 발언을 하는 게 공부의 양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으면 딸리잖아요. 미천이 드러나고. 아니 그러니까 아주 쉬운 상식적인 문제 아까 말씀하셨던 판결에서도 그랬다. 사실은 나는 어떤 이념이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병역법의 그 조항이 정말 문제여서 나 같은 경우 쉽게 인용해가지고 쉬운 건 아니었겠지만 최초의 판결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쉬운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원칙이었다. 그게 기본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공부의 깊이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 자세의 문제 아닌가요? 사회적 발언이. 근데 저 혼자 얘기할 것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걸 이제 누군가가 받아서 뭐 예를 들어 제가 설득을 해야 된다거나 공감을 이제 받으려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런 거고 제 말이 일리가 있고 맞다라고 하는 어떤 그 컨센서스를 불러야 되는데 그 능력은 제가 그 능력까지 되려면 벌써 저는 이건 아직 일단 수준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겸손하신 말씀이시고 또 뭐 몫이 다를 수 있는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군요. 지지난주 우리 백남기 선생 그 사망 사건 관련해서 저는 뭐 법을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약간 정말 살다 보니 이런 영장도 있구나 하는 걸 봤는데 그 처음에 영장 청구했을 때는 기각됐다고 두 번째 영장이 나왔는데 두 번째 영장이 이제 조건들을 막 달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법원에서는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집행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불능 조건 정도, 불능 요건을 단 것 같은 국감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검찰에서는 무슨 소리냐 영장이라는 건 원래 강제 집행하는 건데 뭐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나 뭐 대책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논의 이전에 그 전에 그거 자체가
불쾌하고 불편하고 네. 사람을 2번 죽이는 거 아니냐, 국가가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농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태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건 영장도 발부해 보셨잖아요, 당연히. 예, 영장 연단 판사했었죠. 예, 근데 그런 영장이 있었나요? 전 뭐 당연히 그런 적 없었고요.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 사건은? 매우 이례적인 역사적인 교과서에 남을 사건이네요, 그럼. 그렇죠. 네. 안 좋게 남을 것 같은 사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네. 너무너무 황당해가지고 네. 이제 주위에 몇몇 분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그 몇몇 분들은 뭐 현직 판사를 포함해서. 예, 현직 네. 판사, 전직 판사 다 네, 영장 전담을 해본 분들. 네. 다 처음에 이제 첫 반응은 뭐냐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11 사태가 났다, 비행기가 세계 무역센터에 를 들이받았어요 하면 무슨 너 술 취했냐 이런 반응 나오듯이. 근데 그건 우리가 화면으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못 보고 처음 들었을 때. 못 본 상태에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해 들었을 때 거 하면서 이런 영장을 발부했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영장이 발부됐는데 그러니까 백남기 선생님 영장이 이렇게 발부가 됐다는데요. 그러니까 야 무슨 너 술 먹었냐? 그렇죠. 이런 반응인 거예요. 이런 반응이에요. 예. 황당하기 짝이 없다. 네. 근데 법원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동료들이 전 직장 동료들이. 그렇죠. 네. 동료가 했든 동료들이 했든. 예. 네.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건? 정확한 내막은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 안에 있진 않아서, 그러니까 읽힌 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쭉 이제 어떤 거기 조건이라든가 이렇게 과정들을 보면 좀 비겁하지 않냐.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했잖아요. 네. 두 번째 청구했을 때 기각하는 건 첫 번째보다는 소위 부담이 덜하지 않나요? 더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더 하나요? 보통 보면 이렇습니다. 네. 법률상 네. 그런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청구를 하려면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료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소명 자료로. 네. 1차 영장 청구했을 때는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수사기관이 약간의 시체말로 뻘짓을 좀 했어요. 어떤 뻘짓이요? 그러니까 사체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청구하면서 동일한 청구서에다가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진료기록 압수수색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 진료기록 압수수색은 받아줬어요. 네, 발부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부검을 왜 해야 되느냐? 네. 사인규명을 위해서잖아요. 네. 근데 진료기록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일한 영장 청구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진료기록 그럼 좋다. 그러면 진료기록 압수수색 발부해 줄 테니까 이걸 봐라. 네. 그게 1차였죠. 예, 네. 이걸 보면 되는데 뭘 부검까지 하냐. 그러니까 검증영장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유에 그렇게 됐습니다. 현 상태에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네. 예. 그 다음 이제 그러면은 2차에서 필요성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소명을. 예. 네. 예. 소명을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그 경험에 의하면 진료 기록만 가지고는 사인을 밝히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의사의 어떤 무슨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의 의견서가 아마 붙었을 겁니다. 네. 그럼 그걸 받은 판사 입장에서는 진료 기록을 보진 못했죠. 네. 판사는. 그걸 봐도 모르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료 기록만 가지고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1차에서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다시 재청구가 되면서 이것만 가지고는 사인을 밝히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전문가의 그런 의견서가 붙어 있으면 기각하기 힘들죠. 네. 근데 돌아가는 사태나 이런 걸 쭉 보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의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해야 되는 거는 나중에 알겠는데 그 진료 기록이 한 4,000장 정도 된답니다. 네네. 어마어마하겠죠. 예, 근데 1차 기각과 2차 그 청구 사이에 시간이 하루 반인가 이틀인가 있었어요. 네. 그거를 이틀 동안에 다 보고 분석해서 그런 의견까지 나왔다는 거의 불가능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수사기관에 그런 역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서는 부탁에 의해서 작성된 의견서지 네.
정말 진짜 양심의 기초에서 모든 업무와 절차가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진료 기록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부검이 필요하다라는 근거가 되려면 네. 진료 기록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검토할 시간 자체가 없었죠. 가볍게 기각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막을 보면 이거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표면상 소명 자료는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부를 외형상으로 해야 되는데 발부를 하자니 이거 제대로 안 보고 쓴 의견서 같은데라는 네. 의심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의견서의 기재를 내용을 못 믿겠다. 정말 네. 봤냐? 네. 이렇게 하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거고. 그래서 가운데를 탄 거 아닌가. 그러면 흔히 그냥 세간에서 의심하는 네. 법원이 수사기관이나 권력의 압박을 받았다. 이런 추정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조금 부인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진 않은 것 같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알려지고 보도도 좀 됐는데, 네. 자 원래 부검은 국가수에서 하잖아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저 어디입니까? 저 서남 쪽에 갑자기 동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화곡동. 네, 화곡동은 아닌 것 같아요. 이사 갔습니까? 옛날 화곡동이었어요. 아니 화곡동인가요? 동네 이름이? 예, 그쪽 강서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서 쪽인데 화곡동인가 하여튼 화곡동 옆 동네. 모르겠습니다. 대략. 네. 그런데 서울대병원에서 실시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유족편을 좀 들어준 거고 이건 쟁점이 별로 없죠. 이걸 해석하는 건. 쟁점이 그 부분이죠. 유족의 뭐라고 되겠습니까? 희망입니까?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고 장소는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고 유가족이 원하는 경우 서울대병원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 유족의 의사를 주어가 아마 부검 장소는일 겁니다. 네, 장소는. 네. 장소에 관해서 의사를 확인하라는 거죠. 그렇죠. 부검을 할 거냐 말 거냐 자체에 대해서 의사를 확인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네. 일단 그러니까 이 부분은 쟁점이 국가수에서 하냐 서울대병원에서 하냐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논란은 없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해석하는 데는 그런데 첫째는 부검 자체를 원하지 않는데 그 지금 장소에 관해서 협의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 거기서 법적인 문제가 뭐가 걸리냐면요. 부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법률상 검증의 일종인데 검증할 때 압수수색을 같이 해서 발부를 하거든요. 압수를 했다는 건 뭐냐면 사체를 압수했다는 거는 그 사체의 소유권은 원소유자한테 그대로 있지만 잠시 점유권을 이전해 오는 거죠. 그 영장을 발부를 했다면 점유권이 수사기관에 넘어갑니다. 사체. 그럼 수사기관으로서 어디든지 들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유족의 의사를 확인해서 서울대병원에서 할 수 있으면 해라. 압수영장이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스스로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압수영장은 기각이 돼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1번부터가 문제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실 큰 논의의 의미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근데 저희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그럼 압수영장 발부해놓고 점유권을 안 준다는 게 이게 무슨이냐. 그래서 그 영장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그럼 두 번째는요. 참여는 유족 한두 명,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변호사 1명을 참여시켜야 한다. 그 부분도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검 자체를 동의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유족이 의사를 2명 참여시키는데 사실은 우리가 법의학이 발달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그래서 부검에 입회해야 될 그 의사를 미국에서 모셔온다. 근데 영장이 10월 25일까지인가? 그러니까 12월쯤에 오신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영장 재청구하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이 영장은 날아가는 거죠. 그 영장은 날아가는데 일단 거기까지 논의가 됐다면 그러면은 유족이 부검에 동의하는 상태고 다만 참여해야 되는 의사의 일정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거에 관해서 유족하고 예를 들어서 합의서를 쓴다든가 해가지고 그걸 첨부해가지고 여기까지 됐으니까 영장 유효기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영장 재청구를 하면 되죠. 그건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 자체는 대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 영장 하나 날린다 그래서 완전히 앞으로는 부검 못한다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영장 받으면 되죠. 받으면 되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그건 제 영역이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저는 그래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영장은 무효다. 그러니까 무효면 만약 무효라면
다시 또 그러니까 부검을 못하면 수사기관이 예. 어때요? 이렇게 법원에 계실 때 보시면 이런 중요한 사건에 특히 자기들의 뭐 평판 또 지휘부의 책임 뭐 이런 것까지 수반되는 주요 사건에서 뭐 무효가 된 영장에 대해서 포기하진 않을 거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영장이 또 청구하고 막 영장이 그러잖아요. 무효가 된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아니 물론 이게 초유의 사태니까. 네,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이게 예. 해석이 다른데 법원 네. 해석도 해석도 있고 검찰의 해석으로 지금 이제 충돌하고 있고 경합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정렬 판사님 말씀대로 무효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무효가 되면 네. 그럼 다시 영장을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예. 다시 해야죠. 예. 예. 그럼 또 영장이 나올 거 아닌가요?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네. 일단 이게 무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기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로 정하라 이거죠. 네. 예. 그런데 이런 식의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을 때 네. 아, 이런 상황에서 무슨 영장을 발부를 하냐 네. 하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법률적으로 문제다 이거는 네. 영장 자체가 그런 얘기는 없죠.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저는 법원의 역할이라는 게 우리 네. 사회가 뭐 굉장히 4분 오열된 것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그리고 진영 논리도 강하고 또 논리적인 설득 이런 게 별로 없는 사회이고 죽기 아니면 뭐 저쪽을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 이런 것도 되게 강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법원이 해줘야 될 역할이 그런 면에서의 좋은 의미에서의 사회 통합이라든지 그렇죠. 갈등이나 분쟁을 최소화한다든지 조정한다든지 하는 네. 건데 지금 이 영장의 경우에는 법원이 오히려 기름을 끼얹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제가 영장 발부되고 나서 그날 밤에 페이스북에 썼던 예. 그러니까 아주 제 생각하고 그 같은 생각이셔가지고 제가 부담이 없는데요.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라는 데가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기 때문에 명확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그래서 이 분쟁에서 그러니까 물론 봉합이 중요하긴 하지만 원래 또 법원이라는 데가 봉합하는 데는 아니고 봉합만 하는 것은 아니죠. 예, 당연히. 일단 네. 어느 쪽이 옳다라고 선언해버린 법적으로 선언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갈등을 표면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네. 법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진 사람한테 승복을 이끌어내는 그렇죠. 그런 구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부검을 하는 게 법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승복을 끌어내게 해야 되는데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분쟁이 오히려 더 조장돼 버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디에서 또 문제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이거는 해서 이렇게 해서 뭐 검증을 해가지고 사인을 밝히는 게 맞다 아니면 검증할 필요 없이 사인은 밝혀져 있다 이렇게 법원이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유족을 개입시켜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유족의 의사를 묻고 뭐 의사를 확인하고 하면 만약에 유족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 뭐 아예 논의 자체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거는 이쪽과 이쪽의 어느 쪽에 그 편을 일도양단으로 들어줄 수 없어가지고 가운데를 탔는데 결국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준 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구 편을 든 겁니까? 수사기관 편 든 거죠. 그렇죠. 영장에 나왔다는 예, 면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뭐 이건 좀 사변적인 문제이긴 한데 이 영장이 유효냐 무효냐라는 것이 어디서 밝혀질 것인가? 이 절차 내에서 밝혀질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장이 만약에 뭐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무효든 아니면 유효든 또 이럴 수도 있고 만약에 뭐 조건이 충족이 안 돼서 집행이 뭐 무효일 수도 있고 그러면 하여튼 이든 저든 간에 영장을 집행했다고 치고요. 10월 25일까지 요 영장 가지고 집행을 했다. 그럼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외력에 의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외력에 의한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인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이 있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모르죠. 근데 일단 큰 범주로 나누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텐데 만약에 외적인 그런 요인에 의해서 사망한 거다라고 나왔을 때 원래 영장 자체가 무효였거나 집행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집행이 무효라면 그렇게 해서 얻은 부검의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니까. 그러면 어떻든 만약에 뭐 조건을 다 지켜서 했으면 이건 이제 논의의 대상도 안 되고 위법한 증거가 돼버렸어요.
됐는데 근데 그 결과가 보니까 외력에 의한 거다. 네. 그러면은 이 외력을 가한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 유죄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또 부검을 해야 되나요? 부검할 필요는 둘째치고 하여튼 다른 증거 가지고 입증하기 전에는데 네. 그 다음에 외력에 의한 게 아니고 기저질환에 의한 거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면 이건 처벌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심수사기관이 원하는 네. 결과 아니겠느냐. 네. 그러니까 외력에 의한 거란 결과가 나와도 수사기관에서 원하는 결과인 거고 공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법정에 제출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외력에 의한 게 아니고 기저질환에 의한 거라면 그럼 공표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유죄 증거 원래 자체가 아닌 거니까. 네. 예, 수사기관에 유리한 겁니다. 이든 저든 간에. 아이고. 그래서 저는 이거 절차 지켜서 검찰이 영장 집행한다.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절차를 오히려 조건을 지키면 그게 유죄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검찰한테 불리합니다. 네. 이 정권에 불리하죠. 네.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건 그냥 권고사항이고 우리 그냥 할 거다. 그래서 그 소리가 나오는 걸 겁니다. 유족한테 통보하고 예. 협의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통보하고 그냥, 예. 알았다. 그럼 우리는 집행할 거다. 그렇죠. 그리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예. 시신을 확보하고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영장 발부됐을 때 처음에 딱 받았던 인상이 뭐냐면 수사기관에서 영장 청구했을 때 자기들한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항상 나오는 반응이 이러면 우리가 수사 어떡하냐. 그렇죠. 이거 수사하지 말라는 소리 네. 아니냐. 뭐 재청구하겠다. 네. 뭐 강력 반발. 네. 그런 소리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수사기관이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걸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썼는데 판사가 머리를 쓴 거는 같아요. 자기 발을 묶었군요. 자기 예. 발이든 국민의 발이든 법원의 발이든 누구 발이든. 네. 오히려 더 큰 재량권을 줘버린 거예요. 네. 차라리 그냥 네. 깨끗하게 발부해버렸으면 네. 아니면 기각하는 아니면 뭔가. 그렇죠. 그러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더 큰 재량권을 줘버렸어요. 게다가 네. 더 심한 거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추측하기로는 유족과 이제 뭐 논의도 좀 해야 되고 뭐 네. 이렇게 좀 뭐 정보도 공유하라는 그런 조항도 있었잖아요. 네. 조건이. 그런 것 때문에 한 달 가까이 되는 네, 유기한 네. 영장 네. 끊어줬어요. 네. 이게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런 거 저런 거 하려면 시간이 이렇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겠지만 네. 지금 사회 현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인 조작할지 모른다. 네. 이런 의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시를 지키고 있는데 장례도 못 치른 네. 유족이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그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이런 이게 가능하면 충돌을 적게 하고 뭐 유족의 이런 의사를 존중하고 막 하는 그런 머리는 쓴 것 같은데 네. 이게 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였네요. 예. 네. 요새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나마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영장을 깨끗하게는 못 내주겠다라고 네. 해서 일종의 어느 정도의 저항을 한 거는 높이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인정할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 당신도 뭐 오죽했겠냐 네. 싶은데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좀 좋아야 되는데 네, 네. 결과물이 오히려 더 예. 아니 그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선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럴 수도 네. 있을 겁니다. 아마 저는 그쪽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는데 네, 모르죠. 사적인 그렇죠. 친분은 없는데 그렇습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정말 판사스러운 판사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볼 때도 판사스러운 판사.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우리가 볼 때는 꽉 막힌 판사인데요. 그러면. 그게 판사스러운 네, 판사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안 막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열어두셨나 이번에. 그러니까 나름 그러니까 그게 시초에 네. 애초에 진료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가 없었다면 네. 아마 발부했을 겁니다. 네, 네. 1차에서 발부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이게 검찰이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인 거에 말린 건가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그건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정교하지는 않아요. 검사들이 그러니까 경험해 보면 그렇지 않나요? 네. 나이브하게 생각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 부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애시당초 사인 불명이기 때문에 원래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조건부 영장을 발부해 본 적도 없지만 네. 검증 영장을 기각해 본 적도 없어요. 왜냐면 사인이 뭔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부검해봐야 변사 사건에서 네. 부검해봐야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진료기록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가 붙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왜 붙였을까? 네.
저는 처음에 그래서 생각하기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수사기관 내 온건파들이 있는데 있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엊그젠가까지 방송하는 기준으로 엊그젠가 그 경찰청장이 저기 백남기 선생님에 대해서 뭐 유감 의뜻을 표시하고 네네. 예, 애도를 그리고 뭐 의원들과 함께라면 조문도 갈 수 있다 뭐 이러면서 표시했잖아요. 전 청장에 비하면 엄청나게 달라진 거죠. 당연한 게 강신명 씨는 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인데 이철성 씨는 자유롭잖아요. 자기 때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분리돼 가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하여튼 입장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이런 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쟤들하고 나하고는 좀 분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쪽 내부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구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영장 연담할 때 경험인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각해야 될 것 같은데 막 고민하다가 결국은 기각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전주지방법원에서 영장 연담을 했는데 기각하고 나서 퇴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주 검찰청에 제 대학 동기가 있었어요. 친한 친구가. 그 친구가 술 한잔 하재요. 밥 먹었냐면서 어차피 이제 지방에서 혼자도 사니까. 그래서 그러자고 그러더니 포장마차 들어가갖고 그래서 처음에 딱 하니 야, 너 기각 정말 잘했다. 그래서 야, 네가 검사하게 할 소리냐 임마. 수사기관에 수사 구금하겠다고 영장 청구했는데 그걸 기각한 거 잘했다고. 서로 남의 회사 걱정을 해주는 친구들이네요. 그러냐 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자기들이 보기에는 처벌낼 필요도 없고 큰 그것도 아닌데 경찰에서 그렇게 이걸 엮으려고 애를 써가지고 그거 하라고 지휘권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을 3번인가를 했는데 다 검찰 단계에서 기각이 됐다가 4번째 돼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대목에 불만이 많아요. 그런 대목에 무슨 얘기냐면 영장을 계속 3번 쳤는데 그래서 야 검찰에서 이거 아니다라고 지휘를 해준 거잖아요. 근데 4번째 치니까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받아줬다는 건데 그때 받아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법에 있지 않은 어떤 이제 실무적인 그런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기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넘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데 그 검찰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문제가 있죠. 수사에 대해서 사실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뭐 경찰에서 이렇게 가져와도 그냥 3번 한 것처럼 4번 해도 되고 5번 해도 되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실무적으로 직원들 사기도 있고 기관 간의 관계도 있고 다른 것도 아니라 딱 그거 아닙니까? 수사하겠다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겠다는데 이렇게 계속 막을 수는 없다라는 논리인데 그게 진짜 논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건 맞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뭐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백남기 선생 부검영장 처음에 그 진료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를 같이 한 게 이거를 붙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 법원에서 기각해 주세요라고 저는 읽었던 거예요. 검찰에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읽힌다. 온건파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닐까? 뭐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모르죠. 추정할 때. 가능성 있네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원했던 대로 진료기록 압수수색 영장은 나왔고 부검영장 기각이 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석한 게 맞는 건지가 의문이 좀 들었던 게 좀 한참 있다가 다시 재청구가 되는데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그 다음엔 아마 윗선에서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빨리 해라. 우병우 씨가 아직도 근무하고 있고 꼭 그분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온건파가 밀린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읽혀진 거죠. 백남기 선생 사건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조금 온도 차이 있을 것 같아요. 경찰은 뜨거워라 뜨겁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라는 거고 검찰은 뭐 남의 집 불이니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처음 터졌을 때 그거 보도한 분이 일간지 기자 일보를 한 사람이 그래서 검찰 출입 기자였어요. 신하무계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검찰청에서 들은 겁니다.
검사들이 얘기하는데 야 경찰 제대로 뭐 일났대 예, 뭐 그렇죠. 이렇게 남의 집 일. 그래서 뭔가 일인가 들어보니까 뭐 서울대생 중앙일보였을 겁니다. 중앙일보인데 굳이 제가 매체를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네, 우리 친절 판사님 농담입니다. 네, 신성현이라고 기자 퇴직했어요. 그러니까 검찰하고 경찰의 온도 차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근데 그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본 거고 또 추정도 좀 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법률가로서 보기에. 법률가로서. 사인에서 의문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죠. 우리가 다 봤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이 47년생 작년에 이제 68 만으로 근데 농사 다 짓고 뭐 그냥 서울 올라와서 데모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했고 그다음에 차벽을 향해서 혼자 걸어가는 거 다 봤고 그렇죠? 그다음 줄에 잠깐 있다 바로 맞은 거잖아요. 그 쓰러졌고 의식 잃었고 그날부터 보도가 다 나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의심되는 대목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그야말로 그냥 딱 집어서 얘기하면 동영상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지금 동영상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딨어요. 그것도 동영상도 요새는 좋아가지고 동영상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아주 많은 분들이 찍으셔가지고. 그리고 경찰이 찍은 것도 있고요. 위에서 찍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이 증거 수집에서 차원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굳이 부검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지금은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정치적인 그렇죠. 그거를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건의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증거는 명확한데. 경찰관을. 저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느 선까지 어떻게 처벌을 할까요? 뭘 적용해서요? 일단 사람이 죽었으니까 치사죄로. 저는 살인 같다는 느낌. 살인으로요? 그 살인이라는 게 판사님 의도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구급차에 들어갈 때까지 쏘잖아요. 물포를. 그 정도면 저는 이건 그러니까 그 살인의 고의라는 게 정말 진짜 이렇게 정교하게 어떻게 해서 죽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시체 말로 속으로 아우 죽어봐라. 하는 마음으로 그냥 계속 이러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건 미필적고의죠. 그러니까 미필적고의도 아닐 것 같아요. 죽어라 죽어 하면서 그런 적개심을 가지고 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급차에 들어간 듯 쏘죠. 그 일선 경찰관들 보면 말짱한 분들도 많지만 집회 현장에 동원되는 사람들 중엔 그런 감정 상태인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야간 집회가 되고 이러면 퇴근 못하고 그리고 그 경력이 아마 충남 경력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충남이면 뭐 저 대전 어디 여기 있어야 될 사람 지금 광화문에 와가지고 밤 10시, 11시 이렇게 그때는 뭐 저녁 7시쯤이었지만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있어야 되면 기본적으로 화나요. 그렇죠. 그리고 적개심을 사전에 불러일으키는 정신교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합니다. 그 사전 교육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집회가 왜 문제인지를 쭉 얘기해 줍니다. 뭐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숫자가 많으면 경찰관들이 또 공포도 느껴요. 그렇겠죠. 그리고 당연하죠. 또 집회 현장에서 이제 시민들하고 만나면서 시민들이 뭐 좋은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집회 현장에서 만나서 수고하시네요 이러지 않고 욕을 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상처도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적개심이 굉장히 분노 게이지가 높아 있을 가능성은 높다. 그럼 살인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쏜 사람이 그렇고요. 그다음 쏜 사람은 뭐 경장 정도밖에 안 되는 하위 계급이고 그 위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그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업무상 과실치사로 적용을 해가지고 처벌한다면 누구까지요? 일단은 그 물포 사용에 관한 교육한 사람들, 교육 의무자들, 거기는 업무상 과실치사가 명백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포 사용에 관한 지침을 어겼으니까. 그 위에는 좀 뒤져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강신명 경찰청장이 이 사건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물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입증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만약 검사였다면 강신명도 기소한다. 저는 기소할 겁니다.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오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이 집회는 어떻게든 우리가 분쇄해야 돼. 이런 정도의 말이라도 했으면 그러면
강력 대응 분쇄라는 말을 안 했겠죠, 경찰이. 네. 뭐 강력 대응, 무슨 철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렇죠,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런 표현 많이 쓰요. 확행 아세요, 확행? 법원에서 안 쓰고 경찰만 쓰는 말이에요. 확실히 행한다. 확행 이런 말 합니다. 네. 집회 봉쇄 확행 철저. 철저는 민간에서 쓰는 말이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했으면 강신명 경찰청장도 업무상 과실치사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네. 저 같은 말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네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찰청장부터 물포를 쏜 일선 경찰관까지 지휘 라인은 다 처벌 대상이 되는. 저는 그렇죠. 이렇게 라인은 청장부터니까 다 처벌. 저는 청와대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경찰청장이 뭐가 있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대응하는 걸 보면 이거는 이게 결국 어떤 공범이 아니면 이렇게 대응 안 한다. 어떤 행정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이나 법률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가 돼 있잖아요. 그건 정치 권력이 개입돼 있다고 강하게 추측돼요. 그러네요. 맞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상설 특검 같은 거 야삼당이 하자고 그러면 그럼 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나 이게 단순히 경찰청만 관계된 사안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그 고품격의 이 그 고퀄을 자랑하는 방송에서 이렇게 추측을 막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속내 알 수 없잖아요. 불러다 조져보거나 이래도 사실 알 수 없는 게 속내인데. 그건 그렇죠. 네. 속내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메커니즘은 우리가 알죠. 네. 서울이든 어디서든 진행되는 집회는 청와대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고 들여다보는 게 일이고요. 네. 모니터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본 적은 없는데 국정상황실장 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모니터가 좋대요. 집회 참석할 때 이제 앞으로 꼭 뭘 쓰고 다녀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불리해요. 제가 커가지고요. 네. 그래서 좋은 거는 집회를 한 번 나가면 남들 한 두세 번 나온 거로 생각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등치 큰 사람들은. 자주 눈에 띄니까. 그런 건 이제 장점이고 나쁜 건 이제 한 번 나가도 눈에 확 띈다. 불법 행위라기가 좀 못하다 이런 거고요. 자, 하여튼 SNS에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통해서 그냥 농담하신 건데 그 짬뽕 얘기요. 이명박. 그러니까 하여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무슨 반감이랄 건 없더라도 잘 못한다. 또는 아쉽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좋았거나 어떤 정책이라도 좀 진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잘한다 그러면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하여튼 실망감이 있으셨던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좀 아쉽거나. 뭐가 아쉬우셨어요, 그때? 일단 불통. 불통. 네. 그다음에 저는 좀 왜골수스러운지 몰라도 제일 중요시하는 게 헌법 가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 인권의 보장, 자유와 인권의 보장. 근데 그렇지 않. 그러니까 헌법 가치를 실현하지 않는 대통령이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실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실현하려는 의사도 안 보이는. 하여튼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들었던 정말 엄청난 얘기가요. 저는 그 얘기에 동의했는데 MB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잘한 건 없지만 지금은 정말 정도 이상이다. 어딘가 아마 그쯤 되는 발언을 하셨다고 그래요. 재밌는 말씀 가끔 하시잖아요. 김영란 씨를 내가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한 사람이다. 맞죠? 팩트니까. 그렇죠. 하여튼 도덕적으로 우월한 정권이죠. 흠결이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늘 한마디씩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재밌는데 MB의 그런 진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잘한 건 없지만 지금은 진짜 엉망이다였나? 그런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진단하냐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냐고. 그러니까 동의하세요? 어느 게 좀 더 나았다. 이를테면. 이를테면 불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MB의 불통이 참 싫었다. 좋은 걸로 비유를 하려니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된장찌개와 김치찌개의 차이 아닐까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도찐 객찐이다? 도찐 객찐은 그래도 우열이 가려지잖아요. 저 우열이를 못 가릴 정도로. 그래요? 네. 근데 MB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사실 저가 왜 동의한다고 그러냐면, MB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퇴행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진 않으세요? MB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님 참여정부 이후에 바로 박근혜가 들어왔다.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돼가는 과정이 필요했었죠. 반발감이 더 있었을 거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확 나빠지는 그 과정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MB 때가. 근데 오히려 더 사실 시작이 반이라고. 네. 예. 예, 전초를 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2008년 그 촛불 집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연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거고 문제여가지고 시민들이 저항하고 이랬던 거죠. 예, 그렇죠. 그러나 이명박 정권을 보면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또 좌절하고 불통이 뭔지 정말 절감하고 이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은데 또 이상한 자포자기 상태 비슷한 게.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같은 거 보면요. 그냥 뭐 이건 그 정도는 뭐 이젠 뭐 흠도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에 날라갔던 분들이 정말 뭐 그 정말 말짱하신 분들 막 이름도 막 생각나네. 장상 총장님 이런 분들은 지금 보면 흠결이 없는 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우리 사회가 정말 관대해진 거고요. 네. 그 면에서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현재의 망한 지수를 100점 만점에 90점이라고 본다면. 망한 지수가 무슨. 그러니까 100이면 완전히 폭망이고. 이제 90 정도. 폭망이랑 폭삭 망했다. 폭삭. 근데 MB 때 어떤 일정한 예를 들어 퇴임 시점을 시간적인 단면으로 봤을 때 그때 90점은 아니겠죠. 망한 정도가 한마 60이든 70이든 이렇다고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2012년, 2013년 그렇다 그래서 MB 때가 지금보다 낫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90점이 되려면 MB가 있었기 때문에 90점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똑같다. 하여튼 그래도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개념적으로도 그렇고 당연하죠. 개념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전 뭐 작더라도 구체적인 문제나 구체적인 싸움, 구체적인 뭐 협의, 논쟁 이런 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박에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는 것도 좋지만 김대중 정부를 통해 정권 교체를 해봤지만 되게 많이 빈 구석과 부족한 구석이 있다는 걸 깨달았고 노무현 정부 때도 깨달아가지고 좀 어떻게 해보려다가 아무것도 아닌 뭐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이정렬이란 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들어보면 가까운 분들이어서 그랬나 하여튼 간에 그런 건 안 가셔도 되는데. 뭘요? 제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제가 만났던 분들이 이정렬 판사님에 대해서 기대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안 훌륭하다, 좋은 분이다 이런 기대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저도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야 될지 고민은 해보고요.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지내세요? 보통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면 글쎄요, 하여튼 어떤 사람이 만약 정권 교체가 돼서 대통령이 되면 그래도 예전에 사계위니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또 우리가 지금 법원이라는 게 완전히 세팅된 건 아닌 것 같고 부족한 기능도 있고 대법관의 숫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여튼 다뤄야 될 쟁점들이 더 있을 것 같고 개혁해야 될 것도 소위 산적해 있고. 법원만이 아니라 이게 검찰로 오거나 그러면 이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개혁 작업을 좀 해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요 이제 식구들끼리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고충을. 그렇죠. 실무적인 고충을. 해봐서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냥 형제같이 잘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법조인인데 조금 시민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법조인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민변의 훌륭한 변호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러니까 소위 제야 활동만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법원 내 메커니즘이랄까 또 내부 논리도 있는 거고 또 좋은 말은 아니지만 가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정렬 판사 같은 분이 아주 최소화하면 이후 진행될 사법개혁이라든지
뭐 수사 개혁이라든지 수사 구조 개혁이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법무 개혁이라든지 이런 데서 역할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더 다른 역할도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진행될 개혁 작업에서 이정렬이란 분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에요.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네. 솔직히. 네. 그러니까 이유는 첫째는 뭐 저를 능력 있고 괜찮다고 평가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네. 제가 저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사무장 계속 평생 하실 거예요? 평생이라고는 또 그것도 모르죠. 당분간? 예, 현재 지금 만족해요. 아, 그렇죠. 저는. 네. 그러니까 뭐 한 2, 3년 후에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뭐 평생이 될 수도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 해보니까 예. 제가 재밌고 즐겁고 만족을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아, 그거 크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뭐 사법개혁도 좋은데요. 그 역할이나 그 업무를 하면서 제가 재밌어 하고 만족을 하고 한다면은 하겠죠. 네. 근데 지금 하여튼 적어도 지금 현업에서 저는 지금 만족하고 재밌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답인 것 같아요. 그게. 예, 그래서 재밌고 만족하냐, 예, 신나냐. 네. 예, 신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 재밌고 만족한다 하여튼. 네. 큰 돈이 되면 좀 신날 것 같은데. 아, 예, 네. 원래 큰 돈이 되는 또 그런 직업도 아니고.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전부 아닌가요? 예, 그러려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참 그렇죠. 많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거를 그렇게 되기 위한 제도나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네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당연히 해야죠. 네. 예, 그러니까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게 알려진 거, 그러니까 제가 저에 대해서 평가하시거나 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반응을 해주시는 분들의 걸 보면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보다 저를 좀 더 높게 평가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게 걱정이에요. 아, 왜 그러죠? 판사에서 그런 거요? 판사였던 사람은 많은데 왜 그러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긴 게 좀 만만하게 생기셔서 그런가요? 그렇긴 한데 아니 죄송합니다. 별 말씀.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시간이 뭐 금방 가가지고요.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뭐 그러니까 뭐 법조인은 당연히 아니고 그냥 옆에서 이제 구경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검사들을 보거나 경찰관을 보거나 판사들은 뭐 비교적 볼 기회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성향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앉아서 바둑 두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전체 회사의 분위기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뭐 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근데 보면 멋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자기 논리를 갖고 하여튼 아니더라도 자기 걸 좀 설명하려고 하고 원칙을 좀 가지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떤 그 검사 출신한테 들었는데 강금실 변호사가 처음에 법무부 장관으로 올 때 검찰청 분위기가 굉장히 나빴대요. 여성 판사 출신 딱 두 가지. 그래서 다들 그만두자. 이건 모욕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만둔 건 자기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다음부터 보니까 진짜로 장관 온 다음에 쩔무시더라 자기 선배들이 깍듯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뭐 송강수인가요 검찰총장하고 네. 약간 갈등은 있었지만 그래도 장관은 장관이더라 뭐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거 그 좀 엽기적이긴 하잖아요. 법원 출신이 왔다고 해서 여성이 왔다고 해서 난 같이 저 밑에서 일 못하겠다. 라고 말하는 건 엽기적인데 그럼 끝까지 일 못하거나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러면 엽기적이지만 멋있잖아요. 멋없나요? 하여튼 그러니까 뭐 일관성 있잖아요. 예, 일관성 있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되게 깡보수 꼴보수일 수도 있는데 꼴보수이지만 돈 문제는 철저하다든지 뭐 되게 뭐 하여튼 정말 헌법 아니면 뭐에는 정말 충실하다든지 이런 면에서 멋있는 거 있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눈썰미가 없어서 잘 못 알아본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진짜 멋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건가요? 그건 또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검찰 사람들을 제가 접촉할 수 있었던 부분도 뭐 거의 국장님이랑 큰 대차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일 뿐이고. 아니 그리고 뭐 아까 전주에서 소주도 한잔 하고 뭐 이렇게. 그거야 이제 제가 영장 전담을 하니까. 네, 예.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다른 여러 직역이 있는데. 네. 최소한 법은 규범이니까 규범을 공부하고 규범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약간 보수적일 수 있지만 그런 멋 있잖아요. 네. 원칙대로 간다든지 품격.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둘 중에 하나 답이 명확한 그렇죠. 이런 면에서의 일관성이나 말씀하신 품격이나 멋 같은 게 지금은 갈수록 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법원도 그런 품격이나 멋이 점점 줄고 있죠. 법원도요. 네. 판사들도. 네. 79년에 천주교의 김재덕 주교란 분이 전주교구장이었는데 돌아가셨어요. 네. 그 미사 때 강론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유신 정권이 불법 정권이어서 뭐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네.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구속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네. 그때 담당 긴급조치 위반이겠는데 검사가 체포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중앙정보부 요원이 와서 그 검사한테 총을 들이대면서 죽을래라고 그랬대요. 네. 그 잘 안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때 그 검사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창복 변호사시거든요. 대한변협 회장도 하시고 저 국가인권위 초대위원장도 하셨던 분. 네. 근데 그분은 그 말씀 안 하시고 그분의 다른 선배들 이런 분들한테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런 딱 그 장면을 생각하면 총으로 중앙정보부가 79년에 총 꺼낼 일도 없죠. 그냥 말로 안 들으니까 총을 꺼낸 거죠. 승질 나가지고. 그래도 그 앞에서 굴하지 않는 법조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이런 대목들이 몇 군데 있어요. 네. 사법파동이나 뭐 이럴 때 보면. 네. 근데 요새는 그런 멋있는 게 이 백남기 선생 영장 압수수색 압수수색 검증 영장 발부 과정도 배려나 이렇게 좀 뭐 따뜻한 마음도 일부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멋 있잖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것은 좀 벗어난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됐죠? 우리 법조계가? 기계랄까? 이런 것도 좀 떨어지고. 첫째는 저쪽에서 오는 외력이 세면 셀수록 이쪽에서의 저항도 크죠. 네. 당연히 그렇죠. 막 총을 들이댄다고 쏴봐. 나중에 또 네가 나를 쏴서 죽였다고 치고 너는 그럼 어떻게 될 건데? 그러니까 그런 구석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정권의 탄압이라는 게 예전처럼 노골적이고 뭐 완전히 드러내놓고 폭력적이지 않다 이런 측면. 그렇죠. 근데 더 교묘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를 예로 들면 일단 2004년 이후에 형사나 행정은 안 맡겨요. 사고 칠까봐.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싫어하는 네. 그리고 일단 지방에서 이제 수도권으로 안 보내고. 네. 뭐 이런 식. 마지막 근무 어디서 하셨어요? 창원이요. 창원. 네. 서울에서 머네요. 네. 제일 멀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업무상으로 이제 본인한테 그런 걸 주고. 근데 이건 이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변호사 업계가 괜찮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틀림 기분 나빠. 나 안 해. 네. 그냥 나갈래. 나가서 썩 좋지가 않아요. 요새 스코어가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그 권력기관에서 권력의 힘을 가지고 내가 뭐 내 어떤 뜻했던 바를 이루거나 뭐 명예를 높이거나 그게 좌절돼서 그래 그럼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네. 돈도 안 돼요. 오히려 지금 안에 있을 때보다 더 안 돼요. 그렇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 못 나간다는 건 역으로 기어야 돼요. 찌질한 관료가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얼마 전에 뭐 정관예우 없앤다고 뭐 법무부하고 변협에서 뭐 평생법관제, 평생검찰제 만든다 그래서 제가 한번 뭐 토론 뭐 하자 그래서 제가 나가려고 그랬었어요. 웃기지 마라. 이거 이런 상황에서 평생법관제, 평생검찰제 하면 소신있는 사람들 다 죽는다. 그래야 살아남지. 안 그러고 뭐 서울 출신인데 내 줄창 저기 뭐 창원 뭐 목포 여기다가 계속 사람 놔두고 뭐 하면 어떻게 살 거냐. 말 안 듣는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저도 그렇지만
그 외에 저기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났을 때 이거 지록이마의 판결이라고 네. 했던 성남지원의 김동진 부장판사라고 네, 했습니다. 네. 그거 징계거든요. 그분은 아직 법원에 있나요?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요. 네. 그러면 누가 거기서 감히 말을 하겠습니까? 네. 예, 숙여야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래 시스템 문제가 아니고 네. 시스템 문제도 있게 하겠지만 네. 사람을 바꿔야 돼요. 사람을. 네. 이명박근혜 정권의 폐해가 네. 이런 것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법조인들의 찌질함까지. 네. 그 검사들은 정년 퇴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예. 예전 자료들 보면 뭐 5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거의 없던데 요새는 정년 퇴임을 하려고 합니까 검사들도? 얘기는 들리는데 사례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판사들은 정년 퇴임 많이 하려고 그럽니까? 좀 있긴 있습니다. 네. 예. 뭐 사례도 있었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말이 좋아서 네. 그렇지 정년 퇴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몇 살인지 모르지만 네. 말씀을 이렇게 질문 이런 식으로 들어서 그런데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정년 퇴임을 한다는 건 그 자리에 오래 버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근무를 보통은 그러니까 법원을 치면 지방 근무하다 수도권 서울 쪽으로 이렇게 차츰 연차가 되면 오거든요. 네. 그럼 내가 이제 정년을 해서 버티겠다라고 하면 서울에 오래 있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연차가 되니까. 예. 네. 그럼 제가 그 사람이 퇴직을 하고 나갔으면 그 자리가 비어서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오는데 네. 그 사람이 안 나가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 서울에 못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방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좋게 보겠습니까? 안 좋게 보겠습니까? 인사 적체가 있겠죠. 예, 네. 그렇죠. 적체에 대해서 쟤 때문에 내가 지금 서울 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핑계를 대기를 예전에는 후배가 뭐 동기가 뭐 나를 지휘하는 자리에 가니까 네, 그럼 그렇게 많이 했죠. 아니면 후배들을 위해서 네. 택덤소리고요. 저는 다 그렇게 욕먹기 싫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나갔으니까 이제 역으로 저 양반이 나가줌으로써 내가 왔단 말이에요. 네. 그 봐줘야죠. 그게 정관예우죠. 네. 예, 그럼 저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근데 거기서 정년 퇴임을 하겠다? 그런 밉상을 어떻게. 네. 예. 근데 정관예우도 별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가도 뭐 별로 재미없고 요새. 그렇죠. 예전보다 재미없다는 거죠. 예전보다 재미가 없는 것도 맞고요. 네.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대치에서 확 낮춰진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2년, 1년 이랬으면 지금 뭐 6개월, 3개월. 짧아졌고. 네. 그러나 그게 뭐 로스쿨 갓졸업한 변호사하고는 비할 바가 게임이 안 없는, 되죠. 네, 게임이 안 되죠. 없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시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지나가서 정말로 끝내야 되는데요. 일단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고. 나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그냥 뭐 작든 크든요. 네. 개인이 뭐 하고 싶다 말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들으니까 우리나라에 뭐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 뭐 백범 선생처럼 나의 소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뭐 말씀하시겠어요? 소원이 너무 많아서. 아니 그러니까 거창하게 말하면 두세 개만 한두 개. 거창하게 말하면 뭐 친일파를 척결했으면. 친일파 척결 그러니까 지금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 뭐 유산까지 있지 않습니까? 친일 잔재 법률적으로 상속인들. 네, 잔재 이런 거. 그리고 해야죠, 그거. 예.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표현하면 그렇고요. 저는 그냥 하루 24시간 중에서 짜증내고 인상 쓰는 시간보다 웃고 온화하고 평온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서너 배는 더 되는 그런 상황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일부러 그러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즐거워. 뭐 뉴스 보면서 화나고 속 뒤집어지고 도둑놈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좀 더 따뜻하고 온화하고 상처받을 일도 별로 없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좀 심심하더라도 심심한 게 낫죠. 심심한 게 낫죠.
그런 거고. 네. 그럼 아이고, 네, 긴 시간 감사하고요. 우리 이정열 우리 사무장님, 네. 네, 잘 지내시고 또 뭐 국면마다 지난번에 백남기 선생님 영장 뭐 이럴 때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사회적 발언을 통해서 또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도 챙겨주시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갔으면 좋겠고 네, 또 내년 후년에 좋은 시절도 만나가지고 일도 많이 하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인권연대 흥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다방 화이팅.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다방, 네, 화이팅.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적으로도 매우 궁금한 분입니다. 제가 궁금하면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기대해 주십시오. 이정열 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정열입니다. 치고 있습니다. 네. 셀프 박수는 못 치고. 네네. 네. 제가 님이라고 한 게요. 그러니까 판사님이었는데 네. 그만두신 거죠. 네. 법원을. 그게 언제죠? 2013년 꽤 됐군요. 6월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매일 네. 출근하시고. 출근을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먹고 살 만큼. 그러니까 사무장의 역할이 네. 소위 말하면 이제 찍새거든요. 찍새가 뭡니까? 사건 유치요. 그러니까 앉아서 사건 처리보다는 사건을 유치를 해가지고 저희 법인의 수입을 올려야 되는 게 1차이기 때문에